안녕하십니까. 100년의 기억의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100년의 기억, 어느덧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린 인물들 모두 기억하시나요? 성산 장기려 박사, 요산 김정한 선생, 독립운동가 서영애와 백산 안시애까지 굳은 신념을 지니고 조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노력했었던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 역시 인류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다만 평생을 조선과 일본,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인으로 살아야만 했었던 비운의 천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장춘 박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장춘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TV를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름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장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그쵸, 씨 없는 수박. 사실 뭐 우장춘 이꼴 씨 없는 수박,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거 좀 낯설죠? 자,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씨 없는 수박은 일본의 유전학자 기하라 히토시가 우장춘의 논문 중에서 종의 합성이란 논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낸 수박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기도 하고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따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화도 틀렸고, 또 솔직히 깊이 들어가면 씨 없는 수박 외에 뭐 훌륭한 사람이겠지, 요 정도일 뿐이지 우장춘 박사의 삶과 그의 노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모르는 게 솔직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장춘 박사, 그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장춘은 한국인 아버지가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일본인 어머니는 사카이 나카였습니다. 1898년 일본 도쿄에서 제1조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 사람, 어머니 일본 사람, 태어난 곳도 일본이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른 이미지로 그의 삶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아버지인데요. 우장춘의 아버지 이름은 우범선. 그는 1895년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의 시해에 가담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우범선은 친일부대 훈련대 대대장을 역임하고 있었고요. 일본 공사 미우라는 이 훈련대를 앞세워서 어느 날 불시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를 하게 됩니다. 우범선 본인이 명성황후를 시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었는지는 사실은 이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외교 사찰에 불과했었던 일본의 공사가 한나라의 국무를 시해한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범선이 참여했다,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사실 여파는 굉장히 컸습니다. 뭐 오늘날이야 뭐 조선 왕조 과거 이야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명성황후의 죽음 이야기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막 속상하고 열이 받는데 그때는 훨씬 심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우리 역사의 독립운동의 가장 거두라고 할 수 있었던 김구도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정말 이 일본 놈들과 싸우겠다, 뭐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도 이 또를 처단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화가 나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여파가 컸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조선의 국모를 시해하려고 했었던 사건에 가담했었던 아주 악질 친일파이자 반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1년 뒤에 우범선에게 체포령이 당연히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범선은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인 여성 사카이 나카를 만나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우장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뭐 한국에 본처와 딸이 있었던 상태인데도 이제 이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일화가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중매제이가 사카이 나카에게 우범선을 소개를 해줍니다. 우범선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긴 한데 언제 살해될지 모르는 사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필연적 결과, 역사적 우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장춘이 태어나고 5년이 흘러간 다음인 1903년에 아버지 우범선은 조선인 자객한테 암살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암살을 당할 당시에 어머니 사카이 나카의 뱃속에는 우장춘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우장춘이 태어났었을 때 아버지 우범선은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우장춘을 이제 조선의 호적, 한국의 호적으로 올려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우장춘의 경계인으로서의 미묘한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살아가는데 국적은 조선.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인인 상황이 되는 거니까 참 되게 애매한 삶의 모습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역적의 아들 아니냐. 더군다나 국무를 시한 저 역적의 아들. 옛날로 말하면 연좌제의 대상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우장춘 같은 경우는 운명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에 이제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 이렇게 봐도 좋겠죠. 근데 이제 현실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어머니 혼자 남은 거잖아요. 어머니 혼자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정말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특히 우장춘이 6살 되던 해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쿄에 있었던 사찰 희운사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 이제 우장춘이 보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부모가 있다가 고아원에 가서 삶을 몇 년간 산다? 너무너무 이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때 이제 이 희운사에 있을 때 감자로 이렇게 끼니를 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 이야기지만 자녀들한테 매일매일 감자만 먹어서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정도의 감자를 먹었다. 그러니 내가 감자를 먹지 않는 것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신물이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감자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 또 먹지 않게 됐던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고아원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3년 만에 이제 나름대로 자산을 구축하고 우장춘을 다시 데려오게 됐죠. 그리고 그 후에도 홀몸으로 끝까지 우장춘과 그의 동생을 평생 이제 키워가면서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이 잘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우장춘은 어떤 성격이었을 것 같으세요? 원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인, 박사님 이러면 좀 조용하고 진득한 성격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장춘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로 굉장히 좀 조용한 성격의 학생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조용한 성격이니까 눈에 띄거나 튀거나 이제 그런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학업 성적도 사실은 중학생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막 똑똑하고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중학생 때부터 수학은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로 한다면 이과적인 재능은 좀 확실히 좀 있지 않았나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래도 어려웠던 가세가 이 우장춘이 중학교를 졸업한 무렵이 되면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사실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중학교까지만 배우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그냥 사회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일본에 있었던 아버지 우범선의 지인들이 이제 좀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우장춘이 그래도 참 괜찮은 애고 이 아이를 좀 키워서 잘 인재로 성장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당시 이제 어찌됐건 우장춘이 한국 국적,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식민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루트를 이용해서 조선 총독부 관비 유학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어찌됐건 이제 고등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총독부한테 지원을 받긴 됐는데 대신에 총독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면 총독부가 원하는 학교와 총독부가 명령한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 학교가 도쿄 제국대학 농학실과였습니다. 이 농학실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의 학부는 아니고요. 전문학교 과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보기엔 실무에 밝은 농촌 기술자, 빨리빨리 좀 실무적인 교육을 받고 다시 와서 이제 일본의 어떤 산미 증식 계획 같은 데다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라고 해서 이제 자리를 보내게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16년에 우장춘이 도쿄 제국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장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선의 도지사가 일본을 방문해서 조선계 학생을 대상으로 막 연설을 하는데 당연히 뭐 친일 연설이었겠죠. 그렇죠? 너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어떤 일본의 식민지 체제에 복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와세다 대학에 다니던 유학생, 이 와세다 대학 유학생은 굉장히 엘리트인데 와세다 대학에 다니던 유학생 김철수라는 학생이 단상에 막 뛰어 올라가서 도지사의 멱살을 잡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까? 막 따진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우연히 갔다가 우장춘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딱 빠지게 된 거죠. 저 친구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리고 저 친구가 저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뭐지? 나는 왜 여기서 담담하게 저 이야기를 듣고 있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멘탈 붕괴 혹은 문제의식 속에 이제 빠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인물은 뭐냐면 김철수가 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김철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사회주의 계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었던 이동희라든지 또 실제로 한인 사회주의 진영에서 아주 거두였었던 여운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던질 정도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920년대 이후에 1세대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실제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여튼간에 우장춘 같은 경우는 김철수의 그 첫 만남인 거죠. 그러니까 우장춘 입장에서 별 생각 없이 갔다가 대드는 김철수를 보면서 야, 저 친구 뭐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장춘과 김철수는 자주 만나게 되면서 친구, 선후배 사이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김철수로부터 꽤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 김철수가 우장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에 붙인 우범선이 매국한 것에 대해서 속죄를 하려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서 네가 배운 바로 봉쇄해야 되고 절대로 너의 조선인 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솔직히 봤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정말 큰 잘못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이렇게 인재로 커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가 지은 죄를 갚아야 되고 너의 삶이라는 것이 훌륭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너의 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사실 한국인들에게 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는 정체성을 기억하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튼간에 우장춘과 김철수가 이러한 교류를 꾸준하게 하게 되고요. 우장춘과 김철수의 이러한 교류가 훗날 우장춘의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중요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짐작을 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장춘 같은 경우는 논문과 같은 공식적인 문서에도 일본식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이름이 아닌 한국의 성 우를 끝까지 사용을 또 하게 되고요. 자신의 어떤 그 육종학 연구를 통해서 조선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 시절을 보냈던 우장춘 같은 경우는 졸업 후에 일본 농림성 소속의 농사시험장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스나가 나가하루. 우장춘의 일본 이름이죠. 근데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장춘의 어머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카이 나카이고 아버지는 우범선인데 이름이 갑자기 스나가 나가하루. 스나가라는 성은 어디에서 온 것 같으세요? 좀 이상하죠? 자, 이 안에 또 사연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장춘 같은 경우는 와타나베 고하루라는 일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제 결혼이라는 게 낯설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국제 결혼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센징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본국의 일본인이 식민지인인 어떤 조선인과 결혼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치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순수 일본인이 아닌 남자와의 결혼을 여자의 집에선 당연히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 고하루가 훗날 아내가 되는 거죠. 고하루가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남자하고는 평생 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과 아예 의절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튼 결혼을 하려면 호적상의 이제 합의와 동의를 통해서 법적인 등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 쪽 집안도 열받은 거죠. 고하루의 호적을 아예 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 우범선과 친분이 있었던 스나가 하지메라는 사람이 도움을 좀 주게 돼요. 이 스나가 집안에다가 우선 아내 고하루가 양녀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장춘이 대릴 사이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일본인 성을 얻게 되고 일본 국적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장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라는 성을 계속 고집을 합니다. 뭔가 이 김철수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듯이 좀 그런 느낌도 느껴지죠. 한국식 성이 이 아버지와의 인연을 나타내는 징표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조선 총독부로부터 이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운동과 김철수의 영향 때문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본인 스스로도 말씀이 많으셨던 분도 아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표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미스터리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건, 만약에 그가 우라는 성을 고집하지 않고 스나가라는 성을 그냥 편안하게 사용했다라면 사실은 일본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본인으로서 평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생활에 대해서 거부했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라는 이름을 지켜가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했다는 것만큼은 좀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여튼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 말이 뭐 워낙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지금 옛날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도 그냥 같은 종에서 똑같은 후손이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과학을 깊이 모르면 그냥 과학적 상식이라고 막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때는 1935년 우장춘의 나이가 38살이 되는 해에 종해합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해합성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전학계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자,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종끼리는 교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장춘이 쓴 논문 종해합성에서 서로 다른 두 종은 교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이 주장을 이제 우장춘이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장춘의 삼각형이라 불리우는 우스트라이앵글을 살펴보게 되면 양배추와 배추를 교배를 시키면 유채가 나온다고 쓰여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 서로 다른 두 종이 자연에서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종이 유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배추와 겨자를 또 교배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자주 먹는 알싸한 맛에 갓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때 밝혀내게 됩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배추, 겨자, 갓. 사실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혀 다른 두 종이 합쳐졌을 때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게 보세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당시 시대 정신으로서도 좀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을 포함해서 서구 열강을 비롯한 어떤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들 뭐 과학적으로 봤었을 땐 찰스 다윈의 적재생존,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우생학이라든지 혹은 사회 진화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경도가 돼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에 경도가 돼야지만 우리 서양인들이, 우리 일본인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조선인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왜? 우리가 더 우월하니까. 우월한 사람들이 우월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 적자가 생존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학 지식이 현실의 부조리함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합리적 기초를 마련해 주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과학적으로 완파하는 논문이 우장춘의 논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새롭게 도모하게 된 건데요. 보세요. 서로 다른 종이 결합을 해서 더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 뭐겠어요? 적자 생존, 경쟁,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는 상호 공존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고, 그 상호 공존의 결과는 더더더 우수한 역사적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 생태계의 근본적인 원리다라는 주장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제는 양배추가 아니라 갓을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이런 논리대로 가본다라면 제국주의 식민 지배,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억압하는 거, 이거 틀린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태계의 모든 것에 각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됐고,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세계사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양성, 다원성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화두인데, 그러한 화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장춘의 연구가 과학적인 어떤 길을 열었고 새로운 합리적인 사고의 길을 열게 된 거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장춘 박사가 보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냐? 이 논문의 말미에 역시 또 일본 이름 대신 나가루 우라고 하면서 역시 또 한국식 성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도 이런 대단한 논문을 썼고 또 그 논문에다가 조선인 성을 썼다 이런 사람이 있게 되니까 이 당시 이 논문 이후에 조선에서도 야 우장춘이 누구야? 야 그런 과학자가 있대 하면서 제법 화제거리가 되면서 우장춘이 유명인으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좀 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쯤 되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뭐 세계 최고의 대학 뭐 이런 데서 막 자리를 주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풀려가지 않습니다. 우장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도 따게 되고요. 또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냈기 때문에 훌륭한 연구자라는 평가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를 승진을 하고 새로운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장춘은 만년 하유직에 머물고 맙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무려 16년 동안 승진을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학문의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육종 연구도 아주 핫한 분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는데 실제로 육종 연구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꽃 연구 쪽만 이제 계속 연구소에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예상이 되죠. 그렇죠? 한국 국적의 사나이 그리고 끝까지 자기 성을 한국식 성을 고집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찍혔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기회를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혼란 과정 속에서 우장춘은 결국 농사시험장에서 사직서를 던지고요. 그 이후에 민간인 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교토에 있었던 다키 종묘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초대 연구 농장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립연구소에서는 기회가 없었는데 여튼간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일본의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니까 기업사회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보자 하면서 좀 어떤 새로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다키 종묘회사는 우장춘이 뛰어난 실력을 알아보고 넓은 사택까지 딱 제공하고 특별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다키 종묘회사의 초대 연구 농장장이 된 우장춘은 자신의 회사에 한국인 직원들을 여럿 또 채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행했었던 원예와 육종이라는 잡지의 편집 기사로 김종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김종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종 같은 경우는 우장춘이 종의 합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부터 이제 그에게 관심을 가졌었던 일본 영자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종 입장에서 이 사람 봐라. 이거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꽂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1937년에 우장춘의 학위 논문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에다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장춘도 고맙잖아요.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또 김종의 주선을 통해서 육종 연구에 관한 이제 굉장히 좀 긴 분량의 논고들을 우리나라 쪽 언론사에다 또 실을 수 있는 기회도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종이 우장춘의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조선에 막 소개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지면을 얻게 되니까 본인의 연구 결과를 글로 표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조선인들 사회에서 그때 그 뛰어났던 학자, 야 우리나라에 이런 학자가 있어 이러면서 점점점 우장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쌓여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김종 덕분에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김종은 우장춘을 어떻게 평가하냐? 바른 학자적 성격의 소유자로 일본에 있는 한국인 학자 및 기술자 중에서 최고봉이다.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이제 우장춘 같은 경우는 신문에 실린 자신의 글에서 조선의 육종계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조선이 고유한 품종을 개량하는 일이 급선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우장춘은 김종이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던 이 한국, 당시 식민지 조선이죠.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되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바로 이 시점부터 우장춘은 혈족을 찾아서 드디어 한국, 식민지 조선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에 있었던 이복 누나 집을 찾게 되고요. 김종 같은 경우는 우장춘의 또 소개로 우장춘의 이복 누나의 조카를 또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서로 간의 우정도 깊어지고 서로 간의 영향력도 행사하고 더 나아가서 또 혼인도 중매해주고 또 이런 재밌는 일화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1945년
참 36년간의 그 모질고 힘들었었던 식민지 사슬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장춘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난 직후 우선 다키 종묘 회사를 그만둡니다. 사실은 이제 연구 농장장으로 완전히 특별 대우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회사를 딱 그만뒀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다키 종묘 회사의 소유주가 우장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자신의 농장을 좀 이렇게 흡수되지 않게. 왜냐면 해방이 되고 나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이 신안공사라고 하는 공사를 세워가지고 일본인 소유의 재산들을 다 이렇게 압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본인은 할 수 없으니까 우장춘한테 부탁을 해서 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좀 자기의 땅을 유지시켜주고 우장춘을 거쳐서 어떻게 좀 토지를 이렇게 좀 넘겨받을 수 없나 여러 가지 좀 방면들을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장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사이도 좀 불편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농장장의 자리를 사임하게 되는 거죠. 요 시기가 어느덧 우장춘의 나이가 50대입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자로서는 정말 연륜과 실력이 탄탄하게 쌓여있는 때인데 요때 그러니까 우장춘 입장에서 이제 어떡하지? 나는 친일파의 아버지를 뒀고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체성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일본인으로 살았고 또 일본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닌데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1947년에 우장춘 본인도 회사를 관두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일종의 좀 운명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요? 1947년 한국에서도 우장춘 환국 추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45년 해방 이후에 사실상 해방이 된 것이 너무나 기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극도의 빈곤이라든지 식량난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장춘 같은 박사들, 과학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시기 때 일본과 국교를 단절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종자를 공급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국민 대부분이 이제 당시에는 농업에 종사했었고 식량 위기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었던 김종이 경상남도 농무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장서서 우장춘의 존재를 널리 알리면서 우장춘을 한국에 다시 데려오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으는데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사실 걸림돌이 되긴 했죠. 그 당시 또 사회문화를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문제보다 우장춘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설득에 이제 성공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국 제안을 받았었던 우장춘의 또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딸이 4명 있었고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어머니까지 있었으니까 식구가 무려 8명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8식구가 실제로 일본인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가족들 입장에선 우장춘이 한국으로 간다? 이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사실 염려가 되는 거죠. 아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고 그걸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 갔다가 굉장히 멸시당할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연구 환경이라는 것이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가족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시기 때 좌우 갈등이라든지 또 이제 곧 있으면 한국 전쟁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분단 문제라든지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었기 때문에 좋은 의지를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뭔가 지원을 받더라도 정치적으로 혼란하니까 이 상황에서 과학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본인의 뜻을 풀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어떤 가족들의 우려가 굉장히 좀 컸던 거죠.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우장춘 같은 경우는 정말 긴 장고 끝에 결국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가족들은 남아있어라. 그리고 내가 가서 한번 열심히 제대로 해보겠다.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들을 설득을 하는데 성공을 했겠죠. 이 기쁜 소식이 이제 한국에 전해지게 되고요. 당시 이제 경남지사를 지냈었던 김병규를 위원장으로 해서 우장춘 박사 환국추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마련하고요.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말 열심히 모금 운동을 전개해서 무려 100만 원의 성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100만 원이 사실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왜냐면 1950년대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면 월급을 한 18,000엔에서 한 2만 엔 정도를 받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상급 공무원, 최상급 공무원의 한 4, 5년치 연봉을 환국 준비금으로 이제 받게 된 거니까 대단한 투자, 대단한 어떤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단합니다. 보세요. 초청하는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우장춘이라는 본질을 보고 그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좀 살리자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근데 마치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우장춘은 그 많은 돈을 받아들고 나서 그걸 막 헤프게 쓰거나 사재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돈을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6조에 관한 서적, 실험용 기구, 각종 종자들을 다 사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장춘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장춘과 우장춘의 연구 기자재가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완전히 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놀라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어찌됐건 이제 오시면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일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좀 드린 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장춘 왈, 일본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참 좀 남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요 사진은 우장춘 박사의 귀국 환영의 모습입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우장춘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도왔었던 김종이죠.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장춘이 이 자리에 딱 한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어본 한복이라고 할 정도로 낯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 이승만 같은 경우는 돌아와 주셔서 고맙소라고 하는 축전도 또 전하게 됐고요. 이 우장춘 박사가 환영식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나라 일본을 위해 일본인 못지않게 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나라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을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넣지 않았나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본인 스스로가 한국도 일본도 아닌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었던 경계인으로 솔직하게 살아왔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시가 친일파 청산에 관해서 이제 반민특위 유명하잖아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이제 한 2년 정도 흐른 뒤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좀 얽히지 않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아니었을까도 한번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또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삶을 살면서 그 부분을 좀 속죄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그 연설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나름대로 증거와 자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우장춘 박사 있고 뒤에 가운데 서 있는 그렇게 수염 나시고 한복 입고 계신 분이 바로 김철수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대학생 시절에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쿄 제대학생과 와세대 대학 학생을 만났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는 노년을 향해 가는 나이에 둘이 또 만나서 이런 사진이 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잠깐 만나서 한두 마디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서로가 어떤 형태로든지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때는 식민지 모순, 민족의 어떤 그런 이 모순 같은 것들이 널려 있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김철수와 과학자 우장춘이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의식이 없고 교류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게 되면 그가 어찌됐건 이 김철수와의 교류를 통해서 민족의식, 그리고 민족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에 대한 속죄의 마음 같은 것들을 좀 차곡차곡 쌓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독립은 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해방 이후에 경제적 상태가 너무나 힘들었었던 상황인 거고,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국민들 입장에선 생존 그 자체가 위기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이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죠. 일단은 먹거리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우장춘이 중앙원예기술원 원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앉아서 차분하게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농촌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을 한 거죠. 왜냐? 과학자는 과학만 연구하기 때문에 원리와 원칙이 강하죠. 하지만 이 당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당장 먹거리,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그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농촌 경제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농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재래종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정말 일부만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종자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화학비료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많았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튼 우장춘은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목표를 딱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뭐냐? 우량 품종을 개발하자. 우량 품종을 개발해서 그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것부터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한국은 김치 민족이잖아요. 배추, 무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실은 먹거리 문제 해결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연구에 대해서 천착하고 2달 후에 6.25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장춘 입장에선 정말 큰맘 먹고 지금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삽을 뜨기도 전에 날벼락 같은 일이 터지게 된 거죠. 자, 그때 우장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일본으로 에이 돌아가자, 안 되겠다, 이런 행동을 했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100년의 기억에서 우장춘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죠. 그는 실제로 그 당시에 수많은 부유층, 사회 지도층들이 해외 도피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외 도피라는 것이 상당수가 일본으로의 피난길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장춘 단호히 그 피난길을 거절합니다.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이 난리통에서도 끊임없이 그 연구들을 진행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당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제 전쟁이 뭐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 우장춘의 이복 누이였었던 우명이가 또 한반도에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장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연구원들한테 이제 영장이 오게 되면 젊은 연구원들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영장이 오면 일일이 군 관계자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군대를 가야 될 나이는 맞지만 지금 전쟁은 곧 끝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더군다나 전쟁 때는 먹고 살기 더 힘들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친구들 좀 면제를 시키고 함께 연구를 하는데 좀 집중을 시켜줘야 된다.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원들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이제 이복 누나였었던 우명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도 지금 영장이 날라와서 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빼줄 수 없냐, 좀 연계해 줄 수 없냐,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 당시 어떤 그런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그 시대 어떤 허술했던 시대상을 생각한다면 조카의 일이니까 이건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장춘 그냥 단칼로 딱 거절해 버립니다. 누님의 아들은 연구소 직원이 아닙니다. 소집 영장이 나왔다면 국민의 의무니까 당연히 가야 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거절하게 되는 거죠. 말은 맞는 말인데 사실 우명희 입장에선 진짜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정말 어렵게 만난 인연이고 그리고 아니 내 동생이 어찌됐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그 당시에 징집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귀한 자식이 죽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누나 우명이가 너무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사실 몇 년 동안 우장춘이 아예 말도 섞지 않았었던 뭐 그런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여튼간에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우장춘의 어떤 그런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단호박, 굉장히 좀 단칼에 원리 원칙을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튼 전쟁이 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상황이 마냥 좋을 수는 없었죠. 실제로 이제 남한을 도왔었던 유엔군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는데요.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유엔의 지휘본부가 북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38선 이남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흥남철수라고 하는 대규모 철수작전 같은 것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 우울한 12월,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 시점에 갑자기 우장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잠깐만 일본에 다녀오겠다. 근데 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우장춘이 일본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원래 일본인이었잖아. 그리고 뭐 야 그동안 버틴 거 보면 잘 버틴 거야. 뭐 솔직히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일본 돌아갔겠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사실 좀 나왔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아닙니다. 우장춘이 일본에 갔었던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나면 당연히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머 아빠 가지 말라고 지금 한국전쟁 중인데 왜 가냐 말렸을 것이고요. 또 본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상대했었을 때 힘들었겠어요. 어찌됐건 그 당시 일본의 엘리트 교육과 엘리트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한 번도 와보니까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들, 이 과정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유혹이 없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장춘 박사가 1951년 1월 달 정말 전쟁통이죠. 왜냐면 전쟁이 53년까지 갔잖아요. 전쟁통인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튼 아버지의 나라 한국과 했었던 그 약속, 한국 행사장에서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대단한 의량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자,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충격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면 사실은 저도 공부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배추입니다. 자, 배추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그쵸? 속이 빡빡하게 찬 우리 그 포기 배추 뭐 이런 거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과거 우리가 먹었었던 고유의 배추는 조선 배추라고 불렸고요. 그 당시 또 조선 배추라고만 불리지 않고 중국 배추라고도 불렸거든요. 바로 저 모습인데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은 그냥 겉절이 할 때 먹는 좀 이렇게 작고 이 어떤 잎이 얇은 그 배추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게 그 당시에는 일반 배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추를 하게 되면 아마 어머니들은 요리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소금에 절이면 금방 숨이 죽어버리니까 식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겉절이 정도로 먹는 거지 어떤 그런 김장 배추로는 이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장춘 박사가 중국 배추, 방금 보여드렸었던 조선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포기 배추를 만들어냅니다. 정식 명칭은 결구 배추인데 잘 알다시피 속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입이 두껍고 소금에 절여도 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뭐 제가 설명해봤자 필요가 없죠. 이런 배추, 오늘날 우리가 배추라고 생각하는 그 배추를 우장춘 박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당장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배추의 크기가 커지고 두께가 두꺼워지니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배추를 갖고 요리를 하면서 우리 식문화가 많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실제로 이게 아예 기록을 남겨져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을 살펴보면요. 2012년 전까지는 배추에 대해서 모두 이제 차이니즈 캐비지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것과 상관없이 국제적인 기준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 이후가 되면 결구 배추를 김치 캐비지로 이제 아예 변경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제 규격으로 배추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죠. 이걸 몰랐다라는 게 정말 사실은 좀 충격적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장면인데, 여튼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국의 발전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던 과학기술 70선을 뽑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장춘 박사의 배추도 이제 포함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도 이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추, 한국과학발전사의 대표적인 성과물, 뭐 이런 어떤 인정을 또 받게 되기도 합니다. 배추만으로도 좀 충격적이죠. 근데 배추 말고 혹시 뭐 또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제주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런 생각이 지금 나타나시죠, 그렇죠? 제주도 하면 사실 우리가 다 그렇죠, 밀감, 귤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밀감이 제주도 기후에 맞게 개량이 되고, 이 밀감이 아주 이 밀감을 제주도에서 최대로 생산하게 된 것도 역시 우장춘 박사의 업적이라고 또 합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했던 거죠. 원래도 귤이 제주도산이 있었지만 그 귤은 훨씬 작고 왜소했는데, 이 경제 과정에 우장춘 박사의 노력이 과학적인 굉장히 큰 힘을 보태게 된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의 대표 작물하면 감자가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감자도 우장춘 박사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감자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 굉장히 약한 작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장춘 박사가 일본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없는 씨감자를 들여와서 강원도의 날씨와 딱 이렇게 맞게 개량을 하게 되니까, 오늘날과 같은 정말 찰지고 크고 잘 안 상하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감자로 재탄생을 하게 된 거죠.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무, 고추 등등등 다양한 작물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문자 그대로 배추, 감자, 귤, 무, 고추, 우리가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여러 어떤 기본적인 농수산물의 개량화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량화에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 위해서 우리나라 농업 생산력이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발전의 결과 우리가 서서히 이 가난과
먹고살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던 거죠. 정말 문자 그대로 대단한 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새롭게 연구를 해서 우량 품종을 짜자잔 만들어냈다고 해서 이게 단번에 보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냥 전통 퇴비밖에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전쟁기 때 보게 되면 화학비료를 써야지만 빨리 늘어난다. 저항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군정이 막 여러 선물을 줘가면서 화학비료도 보급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장춘 같은 경우도 우량 품종을 개발은 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 잘못 심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게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옳든 그르든 간에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좌지우지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종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종자 개량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대형 토마토도 만들고 대형 감자도 만드는 세상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육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종자가 나왔다? 이걸 키우면 다르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장춘이 이때 그 유명한 씨 없는 수박을 이용하는 이벤트를 벌이게 되는 거죠. 왜냐? 딱 잘라서 딱 보여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수박은 쭉 쪼개서 보여주면 씨가 엄청 많은데 새로 만든 수박은 쫙 쪼개서 보여주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수박하면 여러분 시원하게 먹는 한국의 대표적인 과일 아닙니까? 모양을 딱 보고 나면 야, 이게 육종의 힘이구나. 이거 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박이라는 것 자체, 씨 없는 수박이라는 것 자체는 일본인 과학자가 만들어낸 거고 그 바탕으로의 기초가 되는 논문 자체가 이제 우장춘 박사가 썼던 건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육종과 개량 품종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네라고 하는 일종의 유언비어가 이제 등장하게 됐던 거죠. 좀 참 흥미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씨 없는 수박 누가 얘기했어? 아이, 우장춘 박사지. 이런 우장춘 박사는 배추, 밀감, 감자를 만드신 분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입장에선 이제는 이제 김치를 드실 때마다 우장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우장춘 박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게 됩니다. 자, 우장춘 박사, 우장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고무신 할아버지, 고무신 박사인데요. 항상 고무신 차림으로 연구소와 실습장을 누비는 모습을 보고 우리 박사님 고무신 박사님이네 뭐 이렇게 별명을 또 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장춘 박사가 연구 중일 때는 대통령이 불러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농림부 장관직 제의도 받았지만 거절하고 매일 고무신 차림으로 연구에 몰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관료로서의 성공이라든지 어떤 뭐 명예라든지 이런 것보단 내가 과학자로서 연구하고 그 연구 성과로 말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삶의 방향을 지켜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 고무신을 신고 연구에 매진하던 우장춘 박사 찍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부산 동래에 있는 이 중앙원예기술원에서는 소장 우장춘 박사를 중심으로 농산물 육종과 농사 개량에 관한 연구 실험을 비롯해서 일반 농작물 품종 개량에 의한 우량 종자 보급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 육종을 위한 모든 자연적 조건이 구비된 이곳에서는 온실이 3개, 망실이 9동, 온상이 13개소, 그리고 묘표장이 17,800평이 있으며 주로 소체 육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즉, 무, 배추, 양배추 등 십자가 소체를 비롯해서 가지, 도마도, 오이, 참외, 수박, 호박 등 온갖 소체 품종을 결합해서 우량한 종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각종 화초의 재배, 채종, 육묘와 밀, 보리, 교 등 고성작물의 육종과 채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참 이랬던 때가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또 들게 되기도 하고 최근에 농촌 가보시면 뭐 박사님 없어도 엄청 과학적으로 진행하잖아요. 저런 단계를 거쳐서 오늘까지 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장춘 박사가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거를 보시면서 영상을 보면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지만 가족, 8가족을 두고 홀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연했을 거예요. 내 가족들을 보고 싶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1953년 8월 달에 일본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사실 그쵸, 뭐 당연히 모든 존재에게 어머니라는 것은 큰 존재이긴 한데, 더군다나 우장춘 박사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아버지 일찍 여의고 정말 헌신적으로 가족을 키워오셨던 분이니까 충격에 말할 수, 정말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당연히 우장춘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좀 함께 하고 싶어서 출국 허가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일본으로의 출국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당시 한국에서 일본 방문, 우장춘 박사의 도일 행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실제로 대통령한테 직접 부탁까지 했으나 역시 또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장춘 입장에선 엄청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위해서 봉사해온 나에 대한 대우란 말인가? 이런 기분이 들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되고, 제자들의 회고에 따르면 우장춘 박사가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모습은 자기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상처받으시고 정말 대분노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장춘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못하신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53년 8월 18일 모친 사망. 우장춘은 한국에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이렇게 짧은 전보 한 통으로 통보받게 되고 맙니다. 너무 좀 속상했던 과정인데, 사실 좀 따져보면, 아니 근데 그 전에 이 전쟁 중에도 딸을 보러 일본을 갔다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는 출국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워낙 근무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박봉이었고 근무 조건도 열악했기 때문에 혹시나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컸던 문제가 뭐냐? 당시에 한일 관계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45년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는 해방된 신생 국가고 일본 입장에서는 전범 국가였었던 상황에서 한국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속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 독도 문제에 대한 갈등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을 막 표출한다고 제1교포들을 강제로 퇴거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었고, 반대로 또 일본 오무라 수용소에선 제1한국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양국 간에 굉장히 사이가 나빴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1960년대가 돼서야, 1965년이 돼서야 한일 국교가 정상화가 되었었던 상황이었고요. 50년대까지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두고 계속 싸워 나갔었기 때문에 우장춘의 입장을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사실상 한국인이 일본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의 국제관계, 한일 관계 문제가 우장춘의 삶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화를 남겨줬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장춘의 제자들은 연구소 강당에다가 빈소를 딱 마련해 놓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집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플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인데. 근데 이게 쉽게 풀릴 수 없는 또 이 외교관의 문제가 또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느끼면서 전 국민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장춘을 위로하는 전보나 조의금 같은 것들이 막 도착을 하는 등 전국적인 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액수가 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장춘 스타일, 우장춘의 또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받은 조의금을 또 개인을 위해서 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갖고 연구소에 또 투자 비용으로 또 쓰게 되는데, 사실은 당시 한국이 가뭄이 굉장히 좀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가뭄이 굉장히 심한 데다가 그 연구소 일대가 어떤 수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도 물이 부족하고, 연구소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연구소 운영도 힘들지만 연구소에서 실험 작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실험 작물들을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장춘 같은 경우는 조의금을 사용해서 연구소 근처에 우물을 하나 파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연구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 돈을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로 보내도 모자란 거고, 그리고 애초에 돈의 목표 자체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장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기뻤던 사실은 뭐냐면 그 땅을 파내러 가는데 땅을 파내러 가다 보니까 큰 바위가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바위를 깨니까 놀랍게도 곧 깨지면서 깨끗한 물이 펑펑 솟아나게 되는 좀 일종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
하늘은 그 뜻을 추구하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우장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우물의 이름을 자유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자유천은 자유로운 어머니의 젖과 같은 샘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애틋하죠? 이 뜻을 잘 모르고 본다면 그냥 그런 건데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됐었던 하나의 작은 소동이 결과적으로는 연구소와 지역사회가 함께 먹고 마시고 실험할 수 있는 어떤 샘의 탄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들, 또 그 안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에 대한 그 우장춘 박사의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사연을 보고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가슴이 되게 좀 따뜻해지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물이 생기면서 연구소는 당연히 도움을 받게 됐고요.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깨끗한 물을 함께 좀 쓸 수 있게 됐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은 연구소 부지가 이제 도시 개발이 되면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우장춘의 공적을 기리고자 우물이었던 자유천을 그대로 보존하고 우장춘 박사를 기리는 우장춘 기념관을 이곳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듣고 가보면 또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또 이제 그 주변의 이름을 우장춘로라고 해서 변경을 했으니까 요즘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시면 우장춘로? 이게 그 우장춘인가? 바로 그 우장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관심 있으시고 오늘 이 얘기 들었다면 한 번쯤 박물관 그리고 우장춘로를 좀 달려보시면서 여러 가지 또 생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장춘의 나이도 어느덧 환갑에 가깝게 됩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와서는 환갑이다, 뭐 60세다 이래버리면 아직 젊네, 청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엔 사실은 정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장춘도 건강이 좀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원래도 위장이 좀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궤양, 당뇨병 같은 것들이 평소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악화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온 다음부터는 신경통에도 또 시달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옷을 입거나 이 걷는 과정조차도 너무나 이제 불편하게 아픔을, 아마 신경통 같은 거 이제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통 약을 좀 먹으면 좀 나아지고,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 나아지면 또 열심히 또 연구하고, 그럼 또 몸을 혹사시키게 되고, 혹사시키면 병세가 또 악화되니까 약을 더 먹게 되고, 약 먹고 또 좋아지면 또 몸을 혹사시키고, 좀 이런 좀 안 좋은 서클들이 좀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는 과정 속에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무려 2차례 수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연세도 많고 병세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복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우장춘 박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당연히 일본에 있었던 부인이 서둘러서 찾아오게 되고요. 이때 한국 정부가 건국 이래 2번째로 문화 포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당시 우장춘 박사가 병상에 누워서 문화 포장을 받는 영상을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병상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아내 고하루입니다. 그런데 8월 7일 이 대통령 각각에서는 우 박사의 위독함이 전해지자 평생을 농업연구에 정진해온 고인의 공을 취하하시어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하셨는데, 이날 이 농림부 장관이 이를 병상의 우 박사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우장춘 박사, 이제 우리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장춘은 병상에 누워서 명예로운 포장을 가슴에 다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 그리고 문화 포장을 받고 3일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1950년 한국에 와서 1959년에 눈을 감게 되는데요. 시기로 따지면 단 9년입니다. 단 9년 동안 한국에 살았지만 죽음을 앞두고 한국을 조국이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한국 농학계의 큰 비리였던 우장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사회장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못 잊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대로 또 인정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거나 혹은 그 중에 친일했던 사람이라면 아버지 문제와는 별도로 또 그 사람의 가오와 무능함을 또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장춘 박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범선은 명성황후의 시에 가담했었던 내국노이고 민족 반역자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우장춘은 지금 제가 긴 시간을 통해서 쭉 하나하나 말씀드렸듯이
조국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또한 헌신적으로 봉사했었던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죠. 그렇다고 해서 우장춘이라는 아들이 그 죄를 이어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무엇보다 그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것들. 우리가 우장춘의 업적을 그 자체를 좀 봐주고 그 자체를 좀 이해할 적에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평생을 경계인으로 살았던 우장춘 박사. 단 한 번도 내색하진 않았지만 평생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살았기에 그가 한국을 조국으로 받아들인 순간 평생을 짊어지고 온 아버지의 죄를 조금은 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100년의 기억의 심용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